자, 봅시다. 자, 보니까 지금 풀었어요? 아니요. 풀었어요? 하영 풀었니? 오, 오케이. 하영만 보고 써볼게요. 자, 근데 이거 봐야 뭔가 느낌이 있는데. 봅시다.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존립 이유로 삼았답니다.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대요. 자, 그러니까 근대 국가는 항상 시민을 뭐 하려고 했다?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려고 했다. 그래서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려고 한 그게 바로 뭐다? 요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근대법의 근간을 이루었답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 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거야. 자, 그럼 상황 생각해봐. 상황. 어떤 상황인 거야? 사회 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인데? 사람들이 전부 뭐 하지 않았다? 평등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신분제는 없어졌지만 뭐가 있는 거야? 경제적인 격차가 심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경제적인 격차가 심한 사람들 사이에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했지만 사실은 최대로 보장 못 받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지. 자, 그래서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그러면 보완은 뭘 보완해야 되는 거야? 요걸 보완해야 되는 거야. 사회 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 안에서 어떻게 보완해가지고 만들 건데, 법을. 그래서 그 보완한 모델이 바로 뭐인 거야?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인 거야. 자, 이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 더욱더 깊숙이 개입한답니다. 자, 개인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되어서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의무 규정들은 전부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무 규정들이겠죠. 자, 가령 대기환경보전법은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대기환경관리체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하게 살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토대를 만들고자 한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삶의 세계를 구성해온 직업윤리 등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강행적 성격을 띈 법규범에 의해서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전제되어 있는 정보를 한번 좀 가져와 봅시다. 자, 고유한 직업윤리 등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있어. 자, 다음 강행적 성격을 띈 법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어. 침범당한다며. 그러면 도덕적 규범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 결론. 강행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 맞죠? 법은 강행적 성격 띠고 있는데 도덕은요 강행이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누가 나한테 억지로 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덕은 내가 안 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로써 사회 각 영역이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된다라고 얘기하잖아. 자, 그럼 생각해봐. 법규범으로 인해서 법규범에 의해서 침범당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침범당해서 훼손된다며.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인데? 뭐는 자율적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아? 어떤 규범은 자율적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아? 규범 두 개밖에 없는데 무슨 규범? 자, 법규범은 도덕적 규범을 침범하잖아. 지금 도덕적 규범이 침범당한다고 했으니까. 맞죠? 법규범이 도덕적 규범을 침범해서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될 거야. 그러면 뭐는 자율적 조절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데 도덕적 규범은 자율적 조절 기능을 훼손하지 않겠지. 자,
법규범에 의해서 얘가 침범당한다면 얘가 원래는 도덕적 규범에 의해서 침범당하지 않아. 도덕적 규범에 의해서 훼손된 적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연결해서요. 사회 통합이 법에 의해서 와야 되는데요. 그럴수록 공동체는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가 됐다는 뜻인 거야?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됐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자율적 조절 기능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뭔데? 사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규범에 의해서 침범당하지 않고 사회가 자율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정화하는 거야.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자, 법이나 이런 지문 나오면요, 여러분들 일단은 내 머릿속에도 예시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보면 좋거든요. 근데 그 예시는요, 이 지문에서 제시한 거에 완벽하게 부합하게 예시를 일단 짜야 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좀 극단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확 이해가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원래는 도덕적 규범이었는데 그게 법규범에 의해서 침범당하면서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된다. 갈등 상황에서 어디에 의존한다? 법적 해결에 의존한다.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지우개를 빌릴 거야. 지우개를 빌리고 그 빌린 지우개를 내가 쓰고 돌려줘. 이거 법이야, 도덕이야? 도덕이잖아. 맞죠? 도덕적인 영역인데 법적 규제가 과도해져. 사람들이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돼. 그럼 그게 무슨 말인데? 지우개를 빌려갔는데 내가 가끔씩 안 돌려주고 깜빡할 때도 있잖아. 그러면 도덕적으로 해결하면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야, 너 빌려가서 돌려준다며. 돌려줘. 아, 미안 까먹었어. 내가 돌려줄게 라고 하면 이건 도덕으로 해결한 거야. 맞지? 근데 제가 나한테 지우개를 안 돌려줘.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 법원으로 가가지고 고소장을 제출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뭘로 해결한 거야 지금? 법적 해결로 지금 하는 거잖아. 이해되죠? 자, 그래서 도덕이 법규범에 의해서 침범당하면 조절 기능이 훼손되는 거야, 사회적으로. 그냥 사실 도덕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걸 전부 뭐에 의존한다고?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고. 그럼 나중에 법적 해결 의존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어? 지우개 하나 빌리는데도 뭐 써야 돼? 계약서 써야 되는 거야. 계약서 대로 어기면 어떻게 돼? 잡혀가야 되는 거고. 그게 지금 이제 법적 해결에 최대한 의존하게 하고 있는 어떤 극단적인 모습이겠지. 그렇죠? 자, 볼게요.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 법의 수행 능력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게 나중에 심해져가지고 혹시 법에다가 지우개 빌렸을 때 30초 내로 돌려줘야 된다. 법이 생겼다고 생각해봐봐. 너무 심하잖아. 맞죠? 법의 수행 능력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등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유지되기도 어렵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요, 결국 법의 규범 구조가 분열된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만 남는 거야. 지우개 빌려갔어? 법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로 인해 법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합니다. 지우개 하나 가지고 법원 같다 생각하면 깊숙이 개입한 거잖아. 맞죠? 자, 다음. 그러면 자율적 조절 기능은 더욱 어떻게 되겠어? 망가지게 되겠지.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그럼 이러한 악순환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아까 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반복되는 걸 말하는 거지. 계속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망가지는.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사회복지 체계를 보완하고자 만든 것이 바로 뭐다? 절차주의적 법모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절차주의적 법모델은 뭐? 자율적 조절 기능을 뭐 해줘야겠어? 살려주는 법이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절차주의적 법모델에 따르면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서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답니다. 얘는 어디에만 관여한다?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로써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보존하고 확대하고자 한대요.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서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지금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과정을 절차 안에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점검 과정이라고 하는 건 무엇에 대한 점검 과정?
권력과 자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너 돈 많다고 말 두 마디 하지 마. 이거잖아. 다 한 마디씩만 해.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너 유죄, 너 무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테이블 만들어주고 야 너네끼리 협상해. 근데 대신에 말은 한마디씩만 해. 규칙 정해. 이게 지금 이제 법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이게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죠. 자, 그래서 위에 세 가지 법 모델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등장했으나 앞선 법 모델을 다음 모델이 대체하면서 법 체계를 지배해온 것은 아니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데? 각각의 법 모델이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채 어떻게 되어 있다?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그 내용 끝이야. 이렇게 나뉘어 있는 질문을 우리 무슨 지문이라고 해요? 주제통합형 지문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가 지문이랑 나 지문에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읽을 때부터 생각하면서 읽어봐야 되겠죠. 자, 첫 문단 볼게요. 재산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자, 잘 보세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식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계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문장에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약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뭐랑 연결해서 봐야 돼요? 자유랑 연결해서 봐야 돼. 왜?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게 계약이라며. 자, 잘 보세요. 그러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는 약자 보호를 위해서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이 아니라 뭐가 된다? 법률이 된다는 거죠. 자, 이때는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답니다. 자, 그러면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건 뭐야? 이때가 언제 때를 말하는 거야? 사회 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사이들이 있을 때. 이때는 누가 이긴다? 법률이랑 계약이 있으면 법률이 이긴다는 거죠. 근데 계약은 아까 뭐였어? 자유랑 연결되는 거였지. 그 다음에 법률은 약자 보호였지. 맞죠? 자, 여기까지 읽었어. 가 지문이랑 나 지문은 뭐가 비슷할까요? 대충 느낌 오면 딱 좋은데 지금 안 읽은 사람이 많으니까. 가 지문이랑 나 지문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떤 내용이 중복돼요? 무슨? 자유? 뭐라고요? 안 들려요. 다시 얘기해. 거의 온 거 같은데. 자유랑 그 다음에 자유랑 그 뒤에 뭐였어요? 아, 자유를 보장. 오케이, 그러면 자유를 보장이랑 여기서는 뭐랑 연결되는데? 자유를 보장해주는 게 아까 뭐였는데? 자유를 보장해주는 게 뭐였어? 자유를 최대한 보장. 뭔데요? 자유를 최대한 보장이요? 자, 방금 가 지문에는 모델이 3개가 있었습니다. 자유를 최대한 보장. 아까 나하고 필기하면서 미추 안 읽었어요? 나랑 같이? 자유주의적 법모델 여기 맨 앞에 있죠? 여기. 자유를 최대한 보장, 자유를 최대한 보장. 계약, 뭐랑 연결? 자유주의적 법모델이랑 연결. 계약은 자유주의적 법모델이야. 자, 약자 보호랑 비슷한 말 가 지문에서 찾아봐.
아니. 본모델 말고 약자 보호랑 비슷한 뜻의 단어. 자, 힌트 앞에 보세요. 힌트 앞에 보세요. 약자 보호를 위해서인데 어느 사이에서 약자 보호? 사회 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약자 보호. 그러면 사회 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데에서 약자. 어디에 나오는 거랑 비슷해요? 약자 보호는 어떤 단어랑 비슷해요? 아니 읽어. 찾을 때까지 읽으세요. 왜 날 쳐다봐? 안 넘어갈 거야. 사회 경제적 조건을 달리한다. 서로 뭐가 있다? 차이가 좀 난다. 맞죠? 돈 많은 사람이랑 돈 작은 사람이랑. 자, 그럼 여기서 약자를 보호해주는 건 돈 없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거겠죠. 우리 가지분에 나왔던 내용 중에 돈 없는 사람, 그러면 법모델 생각해봐. 돈 없는 사람 도와주는 법모델이 뭐였는데?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이겠지.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에서 이 약자 보호랑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뭔데?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의 목표가 뭐였어? 무엇을 구현하고자 한다? 무엇을 구현하고자 한다? 뭐라고요? 그렇죠. 평등죠. 평등. 자, 앞에 봐봐. 여기 지금 여기에 적혀있죠.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의 목적이 뭐였어?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의무규정들을 만든다고. 알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의무규정 중에 하나가 뭔데? 이거겠지. 약자 보호를 위해서 법률이 있을 때는 그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법률은 무슨 모델?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약자 보호를 위한 법을 말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 법률은 약자 보호 평등이랑 연결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법 모델? 사회 복지 국가적 법 모델이 되는 거야. 자, 잘 보세요.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게 원칙이랍니다. 임대차는 이제 저기 집 빌리고 뭐 하는 이런 거잖아. 맞죠? 자,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그러면 무슨 모델이야?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네? 임대차? 맞죠? 계약이 원칙이야. 자유가 원칙이라는 거야. 맞죠? 자유를 최대한 지켜주는 게 원칙이라는 거야. 이지만이지.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 실현되기 어렵답니다. 자,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임차인 보호를 뭘로 바꿀 거야? 약자 보호라는 과제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있는 거야. 이게 아까 말했던 뭐랑 연결이야? 법률이랑 연결이지. 자, 그리고 이게 뭔데?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이겠죠. 그러면 계약으로 이걸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 계약보다 법률이 힘이 더 세.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근데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어떨 때 법률이 우선되는지, 어떨 때 계약이 우선되는지, 이게 머릿속에 스위치처럼 들어가 있어야 돼. 알겠죠? 자, 다음 볼게요. 예컨대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 최단 존속 기간이라고 하는 건 어찌됐건 간에 존속이라고 하는 건 계약의 존속인 거야. 계약 기간의 존속. 알겠죠? 그래서 최단 존속 기간이 어느 정도 보장된대요. 아무리 계약을 짧게 했다 하더라도. 최단 존속 기간이 2년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계약을 6개월짜리 했어. 그러면 2년까지 연장 가능한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집주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집주인이죠. 임차인은 세입자고 입장에서 나 이 집에서 좀 더 살고 싶어. 계약 연장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계약 끝나기 전에 미리 저 이거 계약 연장할게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집주인 입장에서도 저 다음 세입자 벌써 받아놨으니까 계약 끝나면 바로 나가세요 라고 미리 얘기할 수 있지. 그렇죠? 자, 그래서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한 경우,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기간 내는 무슨 기간 내를 말하는 거야? 요 기간 내를 말하는 거야. 최단 존속 기간의 그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최단 존속 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이라고 치면은 아직 내가 이 집에 산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나보고 계약 종료를 요구했어. 지금 나가라고. 그러면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말이에요. 일주일 뒤에 나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그러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이 일주일 뒤겠지. 그렇죠? 이 일주일 뒤부터 최단 존속 기간만큼 계약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2년, 그럼 남아있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겠죠. 한 6개월 정도 기간만큼은 뭐야? 임대차가 연장되는 거야. 자,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전세 살면 전세 얼마나 사는지 알아요? 전세 보통 여러분들 잘 몰라? 집이 다 작아야 한다? 전세 살면은,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집이 여러 채 있어가지고 전세를 내주는 건 혹시 없어요? 전세를 내주면 대체로 전세 들어가면 보통 몇 년 살게요? 2년 삽니다. 근데 사람들 왜 다 전세 2년 계약할까요? 어차피 1년 계약해도 최단 존속 기간이 2년이라서 1년 살면 연장해달라고 하면은 집주인은 꼼짝도 못하고 2년까지 연장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기간을 뭘로 잡아버려? 2년으로 잡아버려. 계약 기간을. 알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암묵적으로 전세 기간 한 2년이 약간 스탠다드가 되어 있는 것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건 무슨 말인데? 계약서에 써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단, 임대인은 이 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서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갱신 거절 사유가 명확하면, 그러니까 갱신 요구를 했는데 근데 그거 내가 진짜 못 들어줘. 진짜 미안한데 제발 좀 집 좀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거를 증명하면은 임대차를 종료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어떻게 나가게 하게요? 집주인, 집세입자, 집주인 아줌마를 겨울이다. 옛날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왔죠. 나가지고 미안한데 학생 저기 미국에 유학 가 있는데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들어와서 살 집이 없네. 미안한데 좀 나가주겠어 라고 하면은 뭐야?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잖아. 맞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만 뭐 할 수 있어? 미리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잘 보세요.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순간 이 부분을 읽는 순간 우리는 딱 느낌이 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우선되는 게 나올 거다? 계약이 우선되는 게 나올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이때까지 읽었던 건 뭐가 우선이 되는 거였어? 법이 우선이, 법률이 우선이 되는 거였지.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문장을 보는 순간은 딱 느껴질 거 아니야. 여기까지 법률 끝이네. 오케이, 계약 시작이네. 자, 그래서 계약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인이 임차로를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 두 가지 경우인데 일단 첫 번째, 임차인이 임차로를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입자가 이 집을 쓸 권리 소멸하는 날짜가 언젠데? 계약 끝나는 날이죠. 그냥 계약 끝이 말하는 거야. 이렇게 안 적히냐? 자, 다음.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인데요? 이 사람이 뭐가 아니면? 약자가 아니면 이 말이죠. 생각해봐. 내가 전세를 내놨어요. 전세를 내놨는데 전세 세입자로 우연히 이재용이 들어왔다고 생각해봐봐. 내가 이 사람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최단 존속 기간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생각해봐. 얼탱이가 없지 않을까요? 약자는 안 돼?
임차인은 나지만 느낌상 그렇잖아. 실제로 세입자니까 약자는 맞지만 느낌상 내가 약자 같잖아. 맞죠? 자, 그래서 보호할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미지용을 보호해줘서 뭐예요? 맞죠? 자,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 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뭐가 우선이 된다?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또한 보증금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선을 초과하면 그게 무슨 말인데? 초호화 건물이면 걔도 지켜줄 필요 없지. 초호화 건물을 만든 사람이나 초호화 건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나 다 약자가 아닌데. 그렇죠? 자,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기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대요. 계약대로. 자,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절차는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인데 여기서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분쟁 조절 절차가 마련되어 있대요. 무슨 모델인데?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가 지문에 나왔던 세 가지 법 모델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게 바로 뭐야? 나 지문인 거야. 그래서 가 지문의 내용이랑 나 지문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 이게 작년 6월이거든. 끝나고 나서 이제 야, 너 근데 이거 가 지문이랑 나 지문 똑같은 얘기 하는 건데 알았어? 예?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요? 법 모델이 여기에 적용돼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 안 하면서 읽으면 안 느껴져요. 알겠죠? 애초에 의식하면서 읽어야 돼. 읽을 때부터. 알겠죠? 그래야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분쟁 조절 절차는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지 시작합니다. 자, 그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절차는 안 되지. 그냥 재판해야 돼요. 자, 7번 문제 지금 숙제를 안 해본 사람이 많아서 저기 7번 문제만 지금 읽고 풀어주세요. 이거는 진짜 뭔가 심심할 때 설명을 해야 돼. 7번만 읽고 풀어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윤술 풀었어?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윤술 몇 번이야? 아, 그렇지. 정답은 모르겠지. 몇 번을 적었어요? 아, 그건 알잖아.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적었잖아. 하영 몇 번이에요? 1번? 자, 봅시다. 7번의 정답을 둘 중에 하나죠. 2, 3, 5를 몰랐다면 이렇게 머리를 세게 한 대 치시고요. 그 1번 아니면 4번인데 그럼 얘를 어떻게 가릴 건데? 자, 봅시다. 가의 이유를 무슨 말로 바꿀래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냥 가 마지막에 계약이 우선된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유라고 하는 게 뭔데? 왜요? 이러면 이유 얘기할 거 아니야. 왜요? 이러면 뭐야? 계약이 우선되는 이유를 얘기해야겠지. 맞죠? 자, 그러면 계약이 우선되는 이유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로 가야 됩니다. 왜 여기로 가야 될까요? 잘 보세요. 임대차의 경우 뭐가 원칙이라고 했어? 계약이 원칙이라고 했지. 그 원칙은 계약이야.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의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의 상가이 면이 뭔데요, 여러분들? 뭐뭐 하면이라는 문장을 우리 무슨 문장이라고 하는데? 조건문. 조건에는 뭐가 있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가 있겠지. 이해돼요? 자,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상가, 생업의 근거의 상가이면 뭐가 우선이 된다고? 면 성립이잖아. 면이면 뭐가 우선? 면 임차인보가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있지. 상가이면 뭐가 우선? 법률이 우선. 맞죠? 그러면 생업의 근거인 상가가 아니면 뭐가 우선? 계약이 우선. 면이 조건이잖아. 7번 정답 몇 번? 아니면. 맞죠? 정답이 4번입니다. 4번.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면 계약이 우선. 생업의 근거면 법률이 우선. 정답 4번이에요.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야? 계약이 우선되는 이유가 뭐야? 를 물어보는 거야. 계약이 우선되는 이유가 뭔데? 아, 그거 법률이 우선되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서. 그게 뭔데요? 조건이 이거였잖아. 이해되죠?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근거가. 알겠죠? 자, 그래서 물어보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적혀있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게 1번이 아닌 근거가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일단은 제일 쉬운 건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종료 후. 자, 보세요. 자, 다음 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최단 존속 기간 내에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맞죠? 자, 그래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요? 지금 쭉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전. 기간 연장은요,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지금 요 가 내용은 뭐예요? 임대차 종료 후 얘기야. 알겠지? 일단 첫 번째 여기에서 끝났어요. 다음 두 번째 어디에서 끝났을까요? 자, 보세요. 임대차 기간의 보장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뭐야? 법률. 그러니까 최단 존속 기간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지.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최단 존속 기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최단 존속 기간은 어느 파트였어? 법률 파트였잖아. 맞죠? 여기는 계약 파트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계약이 우선 적용된다라고 하는 건 임차물 반환할 때 원상 회복해야 안 하냐? 이거를 가지고 지금 계약이 우선인 이유를 물어보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저기 뭐냐 아까 이야기했던 최단 존속 기간이랑 연결될 수 있는가? 아니야. 왜? 얘는 계약이 우선되는 거고 최단 존속 기간은 뭐야? 법률이 우선되는 애였잖아. 이해되죠? 그러면 말을 연결했을 때 이거를 얘기한다고 해서 이거의 이유가 될 수 있어? 없는 거야. 얘는 법률 파트 얘기였잖아. 사회복지국가적 법무들 얘기하는 파트였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근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요거는요, 당시 아마 문제 풀었을 때 1번이랑 4번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골랐을 거야, 학생들이. 많이 헷갈렸다는 뜻이겠죠? 자, 다음 8번 문제 넘어가서요. 8번은 선지만 몇 개만 좀 보고 마칠게요. 자, 잘 보세요. 2번입니다. 2번 선지에 잘 보세요. 을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됐지. 그리고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이라고 하잖아. 그럼 연장했다라고 하는 건 지금 뭐야? 법률이 우선됐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은 어느 지문에 있는 말이었어?
가 지문에 있는 말이었지. 근데 얘가 가치 실현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치 실현을 하려는 법모델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어?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이라고 한다고 했지.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이나 법률 우선이랑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이런 선지 보는데요. 앞에 본문 보고 있으면 바보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 글의 구조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야. 다른 선지 보면서는 뭐 앞에 기억 안 나가지고 볼 수도 있겠지. 얘는 기억을 할 필요도 없는 선지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뭐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이런 데서 줄이는 거야. 읽는 속도를 여러분들, 읽는 속도를 지금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 줄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수능까지 1년 4개월 남았는데 내가 실제로 눈으로 읽어내는 이 물리적인 속도를 높이려면요, 지금부터 수능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게 더 빨라요. 벌써 이미 여러분들이 십수년 동안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그 속도야.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거의 안 바뀝니다. 많이 안 바뀌어요. 근데 뭐는 바뀔 수 있는데 생각의 속도는 압도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런 거 생각의 속도로 그냥 빠르게 해결하고 넘어가는 거야. 여기서 시간 다 줄여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문을 읽는데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고. 알겠죠? 4번 선지 한번 볼래요?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이 비상가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답니다. 잘 보세요. 을의 의사니까 을의 의사는 뭐 보기 안 읽어봐도 뭐겠어? 연장하고 싶은 거겠지. 근데 지금 갑이 상가를 종료시켰다네. 맞죠? 그럼 이거는 법률이 우선이야? 계약이 우선이야? 계약이 우선됐다 이 말이잖아. 을의 의사, 을이 요구하는 게 바로 뭐야? 법률 우선이었잖아. 본문에 나왔던 그 구조를 단순화해가지고 그냥 1대1로 바로 적용하는 거야. 임대차 종료시킬 수 있는 그 권리가 계약서에 있었나?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이 나 지문에서는 3개가 나왔잖아. 계약이 우선되는 거, 법률이 우선되는 거, 절차 만들어주는 거. 그게 지금 3가지 법 모델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그걸로 1대1로 대응시키면 뭐야? 얘가 원하는 건 뭔데? 법률이 우선되는 거야. 얘가 원하는 건 뭔데? 계약이 우선되는 거. 계약이 우선된다는 게 무슨 말인데? 자유가 우선된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었잖아. 자, 계약이랑 자유가 똑같은 말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쭉 넘어가서 보장된 것이겠군.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지.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 없는 선지인 거다. 알겠죠? 물론 다른 선지들은 뭐 본문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도 하고 해야겠지. 이거 보면서 본문 보러 가면 그 이해가 안 됐다는 거거든. 2번, 3번 보면서.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글이 만들어져 있는 구조랑 그 다음에 이렇게 선지가 만들어져 있는 구조가 글 내용이 어떻게 선지로 만들어지는지가 구조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좀 이렇게 잡혀 있다면 보는 순간 본문의 어느 부분, 보는 순간 본문의 어느 부분, 본문의 어느 부분, 본문의 어느 부분 둘 다 똑같은 말, 둘 다 똑같은 말. 법률 우선이랑 사회복지가 똑같은 말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되고요. 글 읽으면서 계약이랑 자유랑 똑같은 말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한번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잠깐만, 답을 불러줘야 또 답이 또 기억이 안 나네. 좀 이따 쉬는 시간에 보고 또 불러줄게요. 풀었던 학생들 선생님 조금 이따 불러주니까 보고 매겨보세요. 자, 다음 문법 들어갑시다. 우리 지난번에 요 사이소리 현상이랑 그 다음에 그 히읗 종성 체언 어조자원분 사용되어 있는 거 요거까지 하고 마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이쇼 표기하는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꼭 알아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넘어가면은 우문 끝났습니다. 잠깐만, 단어로 넘어가야 되네. 114페이지. 자, 품사의 개념 하기 전에 단어의 뜻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단어. 단어는 무엇을 단어라고 합니까? 그러면 조사는 혹시 의미를 가졌어요? 그거랑 플러스해서 오, 뭔가 느낌 비슷한데 의미는 아니에요. 뭘까요?
의미가 아니라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립하여 쓸 수 있는 것을 단어라고 합니다. 자립하여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건이 붙죠. 조산. 자립할 수 없지만.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얘는 자립할 수 없지만 단어로 인정해주는 이유가 뭔데요? 자립할 수 없지만 그쵸. 다른 단어랑 붙는다는 것도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규정에는 그렇게는 안 적혀 있고 다른 말과 쉽게 붙는다 말고 뗄 수 있어서 다른 애랑 붙일 수 있다는 건 떼니까 붙일 수 있다는 말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자립할 수 없지만 다른 말과 쉽게 분리되는 성질 때문에 그렇죠. 자, 자립할 수 없지만 다른 말과 쉽게 분리되는 성질 때문에 단어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품사는 그러면 뭔데요? 쉽게 말하면 품사는 단어의 종류를 품사라고 하죠. 단어의 종류를 품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종류라고 하는 게 뭐야? 공통된 것끼리 묶여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걔를 품사라고 한다. 자, 그래서 품사는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제일 큰 기준 뭐였어요? 변하냐 변하지 않냐. 그래서 불변이랑 가변으로 나누죠. 그리고 불변어 안에 뭐 있습니까? 불변은 바로 밑에 개념. 무슨 언으로 끝나지. 그렇죠? 자, 그래서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얘네들이 불변어들, 변하지 않는 것들. 가변어는 뭘까요? 용언.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품사가 쫙 분류가 되는 거죠. 우리말의 품사 총 몇 개입니까? 우리말에 9품사죠. 9품사, 9품사.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9개의 품사가 쭉 깔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9개의 품사를 볼 건데요. 자, 115페이지 봅시다. 체언부터 볼게요. 체언 안에 뭐 있습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명대수 이렇게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명사는 뭐 여러분들 잘 모르진 않을 거고요. 밑으로 쭉 넘어가서 요거 봅시다. 고유명사랑 보통명사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명사를 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눈다? 보통명사랑 고유명사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럼 보통명사는 뭔데요? 다른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명사야. 포함. 산 이러면 다른 산들을 포함하고 있죠. 근데 산 중에서도 특정한 그 한 개의 산, 한라산 이러면 얘는 고유명사가 되죠. 자, 근데 이게 웃긴 게요. 고유명사인데요. 고유명사에 들이라고 하는 복수형 정미사를 붙이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요. 보통명사가 됩니다. 보통명사화 돼요. 그 학교는 장래 세종대왕들을 많이 길러내었다. 왜냐면 고유명사는 하나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유명사가 보통명사 되는 것 중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요즘 이제 이런 걸 스테이플러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거 호치키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호치키스는요 여러분들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 이름. 회사 이름은 고유명사야 보통명사야? 고유명사죠. 근데 얘를 야 그 호치키스 좀 줘봐 라고 하면 그때는 뭐로 쓰는 거야?
보통 명사로 쓰는 거야.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호치키스를 많이 써가지고 우리 아마 표준어에 호치키스도 표준어로 돼 있을걸? 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요즘은 사실 다 이제 호치키스라고 안 하고 스테이플러라고 많이 하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우유명사, 보통명사 구별은 뭐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자립명사랑 의존명사. 자,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자립명사 혼자서 쓸 수 있는 말, 의존명사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꾸며주는 관용어가 있어야 됩니다. 관용어의 꾸밈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는 명사를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알아만 두면 되는데 의존명사들도 종류가 되게 많다 보니까 얘네가 약간 주어처럼 쓰이는 애들, 목적어처럼 쓰이는 애들, 부사처럼 쓰이는 애들 이런 것들이 다 성질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그 문장 만들어 보면 다 느끼고 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단위명사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필 몇 자루, 그 다음 몇 개, 사람 몇 명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도 전부 의존명사로 봅니다. 의존명사랑 그냥 거의 똑같은 거라고 봐요. 근데 사실 미세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해. 단위명사에선 이게 되는데 의존명사에서는 안 돼. 이게 있긴 하거든. 근데 그 몇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의존명사랑 단위명사가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맞춤법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알겠죠? 그래서 그냥 같다고 봐도 돼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아, 여러분들 의존 형태, 의존 명사는 요건 좀 해야겠다. 그러면 이 의존 명사는 의존 형태소야, 자립 형태소야? 의존 명사는요, 의존 형태소가 아닙니다. 자립 형태소예요. 이거 나중에 형태소 파트 들어가면 알 건데. 자, 그러면 의존 명사는 실질 형태소일까요? 형식 형태소일까요? 뭐라고요? 실질 형태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형태소 할 때도 하겠지만 오늘 형태소는요 자립 형태소, 실질 형태소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내가 내 머릿속으로 이 글자가 자립할 수 있나? 이 글자가 실질적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형태소는요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어? 세계관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세계관은 뭐냐면 자립이랑 의존 세계관이야. 거기에서는 자립할 수 있는 애가 있고 의존하는 애가 있는 거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둘이 반대거든. 자립이면서 동시에 의존일 수는 없거든. 맞죠? 그럼 자립이 아니면 무조건 의존이라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의존이 아니면 무조건 자립이라는 말이야. 자, 다음 형식 실질도 마찬가지야. 형식이 아니면 무조건 실질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형태소는 뭐를 외우는 거야? 형식이랑 의존에 뭐가 있는지를 외우는 겁니다. 형식 형태소에 뭐 있는데요? 이건 알잖아. 조사. 그 다음 어미, 접사. 제일 작은 범위죠. 의존은요? 형식에 있는 거 전부 혼자서 못 쓰잖아. 그럼 다 의존이죠. 조사, 어미, 접사. 그 다음 마지막 용문의 어간이죠. 이 네 개가 의존이야. 결론 의존 명사는 자립이다, 의존이다. 자립이다. 왜? 명사라서요. 여기 네 개에 해당을 안 하잖아. 이해돼요? 형태소는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얘의 형태소가 뭐냐라고 할 때 형식이야? 아니야. 오케이, 그럼 실질이야. 의존이야? 아니야. 오케이, 그럼 자립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의존하고 나서 얘가 품사가 명사거든? 여기 명사 있나? 명사 없네. 오케이, 자립 형태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형태소를 바라볼 때는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왜냐면 의존 명사인데 자립 형태소 너무 웃기잖아.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의존이랑 형식은 얘네 둘밖에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대명사. 자, 대명사는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이죠. 고등 과정에 올라오면은 오히려 명사 뭐 용어니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보다 대명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대명사는요 밑에 표가지로 나와 있는데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미지칭, 부정칭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인칭대명사예요 여러분들. 1인칭, 2인칭에 보면은 1인칭에 뭐 있어요? 저희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2인칭에 뭐 있어요? 당신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저희, 당신이 1인칭, 2인칭이 아닐 때도 있어요. 뭘로도 쓰이냐면 제귀칭으로도 쓰입니다. 제귀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영어의 제기대명사처럼 문장의 앞에 나왔던 걸 한 번 더 가리키는 걸 제귀칭이라고 합니다. 예시가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기른 감자를 먹었다. 자, 그럼 이게 나는이겠지? 그렇죠? 나는 할머니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기른 감자를 먹었다라고 하면 당신이 내 앞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거야? 아닙니다. 당신 누구 말하는 거야? 할머니 말하는 겁니다. 이거 알아요, 여러분들? 이게 요즘 사실 사실 이 당신이라는 말을 젊을 때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좀 이제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 좀 하다 보면 이제 이 당신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는데, 이 당신이 뭐냐면 우리가 자기의 손으로, 본인의 손으로 라고 할 때 이거를 높여서 부르는 높임 표현이 당신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저기 옛날에 문법연수 높임 표현하면서 배웠을 수도 있겠네. 배운 적 있어요? 잠깐만. 두 명 끄덕거리고 한 명 절레절레 하면 배웠는데 이거. 자,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요 높임 표현이죠. 높임 표현. 그러면 이거 당신을 보고 2인칭인지 제기칭인지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자, 자기라고 돼 있잖아. 이 자기를 우리 사투리로 하면 어때요? 지. 자, 모든 이런 헷갈리는 거에 지 넣어보면 됩니다. 할머니께서 지 손으로 직접 기른 감자를 먹었다. 말 돼요, 안 돼요? 네. 되지. 근데 다소 싸가지가 없을 뿐이야. 왜 싸가지가 없는데? 지는 높임 표현이 아니니까. 맞죠? 자, 그래서 제기칭이 쓰여 있는 모든 부분에는 우리가 사투리로 그냥 지 넣어보면 됩니다. 근데 이 지가 그럼 무엇의 사투리인데? 저의 사투리예요. 저의 사투리. 그러면 저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저가 원래 인칭으로 쓰면 1인칭이잖아. 맞죠? 그런데 그는 저 할 것만 한다. 이게 뭐야? 지 할 것만 한다 이 말이야. 아이들이라고 했어.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저희로 바꾸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지들이야, 지들. 아이들은 저희 할 것만 한다 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전부 뭐야? 제기대명사입니다. 제기대명사. 아이를 가리키는 거. 아이들은 저희들끼리만 논다. 저희들이 뭔데? 지들이야, 지들. 자, 다음 미지칭이랑 부정칭인데요. 잘 보세요. 미지가 무슨 말일까요? 알지 못하다라는 뜻이야. 이거 혹시 여러분들 1학년 때 다 했어요? 학교에서 했었어? 이번에 또 끄덕거리고 다른 애들이 절레절레거리고. 학교에서 했었어? 학교에서 했었어? 왜냐면 내가 너네 그 1학기 때 못 봤으니까 아마 했으면 1학기 때 했겠지. 맞죠? 자, 미지칭이라고 하는 건 알지 못하는 대상인 거야. 미지. 이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좀 느껴지는데 미자가 무슨 미자인데? 나 미완성이야. 미 뭔데? 아니다라는 뜻이잖아. 아닐 미자. 부정칭 할 때 부자가 무슨 말인데? 아니 불자잖아. 그럼 둘 다 아니다잖아. 미랑 불은 어떨 때 많이 쓰게요? 이거는 다 100%는 아닌데 우리가 어감상 좀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미는요 부정으로 따졌을 때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불은요 못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안 부정문이랑 좀 비슷합니다.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직접 본인이 안 하거나
알겠죠? 미는요, 내가 못할 때, 할 수 없을 때 대체로 이제 미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미완성이라고 하면 뭐냐면 내가 완성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야. 알겠죠? 불완전이라고 하면 뭐야? 완전하지 못한 거잖아. 그 완전하지 못하다는 건 사실 자체가 아닌 걸 얘기하는 거든. 완전하지 않은 거. 알겠죠? 그래서 이건 안 부정문이랑 좀 비슷합니다. 예,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느낌이 좋습니다. 자, 미지칭은 내가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지칭을 가리킬 수 없는 거예요. 자, 부정칭은 뭡니까? 정하지 않음이죠. 자,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또는 가리키지 않았다 이 말이야. 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누구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되죠. 자, 위에 예시 보면 라에 누구를 만나러 가세요 라고 하면 누구는 뭐야? 알지 못하는 거야. 맞죠? 미지칭이죠.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이 사탕을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 뭐야? 이거는 알지 못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정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안 정하는 겁니다. 누구든 다 먹어도 된다고요. 맞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부정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오케이, 수사 넘어갑시다. 페이지 120페이지. 아니다, 좀 쉬었다 갑시다. 지금 2시 넘었네. 이거 쉬었다 갑시다.